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엑스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의 특성 부분인데, 자, 헌법 2번 볼게요. 헌법이 이제 최고규범성. 헌법은 최고규범인데, 헌법이 최고규범이다라는 말이 우리 헌법에 써 있지는 않죠. 고편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헌법이 최고규범이라는 거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유언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명령 규칙에 대한 뭐 유언 위법 심사라든지 헌법을 경성헌법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최고 규범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 볼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말 그대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관한 법률 해석 지침, 즉 법률 해석 이론, 법률 해석 지침, 법률 해석 이론을 얘기합니다. 자꾸 시험에서 헌법 해석 이론을 말한다, 헌법 해석 지침을 말한다, 그럼 틀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 저렇게 해석하면 유언이다 싶으면은 웬만하면 헌법에 합치는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낼 때 이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또는 저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한정합헌 결정이나 한정위헌 결정으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때때로는 그냥 단순 합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이제 이게 전형적이라는 거죠. 자,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해석론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현행헌법에도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그런 헌법의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거죠. 다음 합헌적 법률 해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입법권을 존중해주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법소극, 적극이 아니라 사법소극주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해서 헌법에 근거가 없다.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라도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근거가 뭐냐? 바로 헌법이 최고규범이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즉 법질서 통일성. 또 하나 입법부, 국회가 만든 법률 최대한 존중해주자, 권력분립, 입법부 존중 등등해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또 이 합헌적 법률에서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행해지느냐? 그렇진 않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법률 해석이 애매하다 싶으면 항상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규범 통제 아닌 경우에도 다 문제가 되더라. 즉 규범 통제를 반드시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다. 규범 통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합헌적 법률 해석이 발생한다는 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요 판례죠. 자, 위헌법률 심판이 아니라 단지 못 받은 월급을 달라,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뿐입니다. 여기에서도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군인사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명령을 받아 봉급의 반액을 지급받은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안 줬던 돈을 다시 소급해서 주도록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가 꼭 형식상 무죄 판결 받은 것만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고 형식은 공소기각 재판이라 하더라도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용상 무죄 재판이라면 형식은 공소기각이라 하더라도 무죄 판결 받은 걸로 봐서 못 받은 월급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하는 거 요게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한다라는 판례가 되겠네요. 자, 다음 합헌적 법률 해석과 규범 통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 법률을 최대한 살려주자. 어떻게 해석하면 이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합헌으로 해석해줘서 살려주자라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은 결국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거. 자, 하지만 규범 통제는 이거는 헌법 위반되는 거니까 없애버리겠다. 무효화시키는 거.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규범 통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헌법재판관들이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헌법에 반드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반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에 굳이 헌법에 규정이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규범 통제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정이 없어요. 자, 다음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로 세 가지. 그 문장의 의미를 넘어설 수 없다. 문의적 한계. 입법 목적을 헛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법목적적 한계. 자, 그리고 헌법을 해석을 바꾸면서까지 그 법률을 살려준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준다라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판례가 이제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판례들을 볼게요. 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도 보호가문을 선고하도록 한 부분, 이게 유언이 나왔습니다. 자, 보호가문은 보안 처분 중에서도 가장 신체의 자유를 많이 제한하는 가장 너무나 침입적인 보안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우 센 보안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만 보호가문을 선고해야 됩니다. 예전 법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호감을 선고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나왔던 겁니다. 자,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호감을 선고해야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과하는 거, 헌법의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자, 이 법을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살려줄 수 있느냐?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법을 읽어봐도 재범의 위험성 있을 때만 보호감을 선고하고 없으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양벌 규정입니다. 자, 종업원이 잘못하면 바로 개인 영업주 또는 법인도 같이 처벌하겠다, 양쪽을 벌하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다가 면책 사유를 또 넣어야 돼요. 즉 개인 사업주, 개인인 영업주, 그리고 법인이 종업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거죠.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묻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위헌이에요. 근데 그걸 합헌으로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합헌으로 이렇게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줄 수 없다. 바로 이것도 앞에 보호감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법을 읽어봐도 그렇게 해석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거는 문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판례였습니다. 결국 묻지마 양벌 규정도 단순 이혼 결정이 나왔고요.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주택안면규제법 사건이죠. 주택안면규제법이 전부 개정됐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부칙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부칙에서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죠.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부칙이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없어진 부칙을 살아있는 걸로는 볼 수 없다라는 판례였죠. 자, 부칙 조항이 이미 시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유효하게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 부칙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연적인 법률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자,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시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헌법합의적 법률 해석,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전에 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그 법에 의해서 세금 냈던 회사들도 많은데, 이제 와서 법이 전부 개정돼서 부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칙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세금 안 내고 있던 회사들은 안 내고 버티면 누구는 세금 내고 안 내고 이 조세 형평성의 왜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하나 이건 누가 봐도 세금을 안 거두겠다는 입법자 의사는 전혀 없었고 세금을 당연히 거둬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건 실수로 부칙을 빠뜨린 것 같다. 그거 가지고 세금 한 5조 정도 되는데 국가가 받아야 되는 그 5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장과 대법원이라도 나서서 없어진 부칙을 살아있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경과 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겠다. 또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겠다. 뭐 말은 좋은데 그거는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원 그리고 과세관청, 세무서장 니들의 몫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입장이 다르다고 했죠. 대법원은 그래서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 즉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에 부칙이 모두 소멸한 거 맞긴 맞아. 근데 그게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법률이 전부 개정됐을 때 부칙이 사라져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사안이었고, 요것 때문에 결국 재심을 안 받아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취소시켜서 또 중요한 판례로 연결되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환수범법 내용을 볼게요. 자, 수도이전법이죠. 수도이전 관련해서 먼저 1번입니다. 자,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입니다. 통치행위라고 봤어요. 즉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는 봤습니다. 그러면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통치행위면은 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못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걸 이제 판시했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이전 사건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비교적 나온 걸로는 개성공단,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맞지만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반복했습니다. 다음 2번. 자, 수도가 어디냐는 걸 뭘로 결정하느냐? 국회가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그걸로 결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자, 우리 뭘 인정하겠다? 불문헌법이나 관습헌법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걸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자,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정 개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관습의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성문헌법이나 관습헌법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헌법, 관습헌법 둘 다 개정하고자 할 때는 130조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헌법사항 중에서도 기본적이어야 돼. 즉 중요한 헌법사항에 관하여 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국민의 합의, 그쵸? 폭넓은 컨센서스, 국민들의 승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6번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 맞다라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130조에 따라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 국민의 합의가 사라지면 관습헌법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합의와 같은 조금 전에 봤던 국민의 합의와 같은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은 관습헌법이 그대로 살아서 유지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효력 유지 요건이다라고 또 표현해주고 있네요. 자, 결국 관습헌법을 자, 법률의 형식으로 개정할 수는 없다는 거. 관습헌법은 헌법이니까 헌법 개정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의 합의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나은 방법은 헌법 개정 방법밖에 없다라고 봤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헌법 개정할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마지막에 거치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국민의 국민투표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도 이전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법률로 바꿔버리려고 한다. 그 얘기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헌법 130조에 따라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또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앞선 판례를 존중해서 대통령과 국회는 그대로 서울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국회와 대통령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수도 이전하는 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는 건 아니다. 수도 이전법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이 관습헌법이냐?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요. 또 결국 이 법률은 수도 이전하는 법률이 아니죠. 대통령과 국회는 그대로 서울에 놨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관습헌법 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습헌법 개정의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례와 다르게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요. 자, 헌법 72조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죠. 헌법 72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부의했을 때 그때 비로소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부의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 마음이에요. 대통령 마음입니다. 따라서 72조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은 이상 국민들은 행사할 수도 없는 기본권이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비로소 부의한 경우에 행사가 가능하고 부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가 없다.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국회 입법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이라는 기본권이 인정되느냐? 결론, 그런 기본권 인정 안 됩니다. 또 하나, 납세자의 권리라는 기본권이 인정되느냐? 역시 이런 기본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 주장하면은 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아예 판단을 안 해주죠. 평화적 생존권이라든지 액세스권이라든지 육아휴직 신청권이라든지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들, 인권위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라든지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례가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는 한 적 없죠. 성문헌법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효력까지 가졌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요것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 불문제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때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네,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역대 헌법 개정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 개정은 제안을 하고 공고하고 의결하고 국민투표 절차로 가고 있는데 자, 제안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한권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한 시절이 없었던 경우, 이거 뭐 표가 길어가지고 뭐 다 안 나옵니다만 어느 경우 3공화국 헌법이죠. 그래서 제5차 개헌과 6차 개헌, 5차 개헌과 6차 개헌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한권이 없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통령 계속 제한권이 있었습니다. 자, 국회가 제한권을 가지고 있는 건 뭐 항상이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은 국회 재정권 과반수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3분의 1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에서 언제 과반수로 올라갔느냐 그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1972년 헌법 7차 개헌. 7차 개헌이죠. 유신헌법 때부터 정족수가 가중되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현행헌법에서는 국민이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제한할 수가 있었느냐, 여기 표에 나와 있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반환이 예전에는 있었더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 찬성으로 2차에서 6차라는 거. 국민 반환 이유, 국민 반환 이유, 2차에서 6차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공고. 자, 공고는 지금 현행법에서 20일 이상 공고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30일 이상이었어요. 그럼 언제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느냐? 그 역시 1972년 헌법 7차 개헌 때부터 공고 기간이 단축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국회 의결은 뭐 쭉 계속해서 제적 3분의 1로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가 원래 없었다는 거.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는 원래 없었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마지막에 국민투표 거쳐야 한다라고 생겼느냐? 그것도 역시 5차 개헌 때 국민투표가 헌법 개정 절차로 들어왔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큰 특징 이런 거 쭉쭉쭉 뭐 나머지 다 설명했고, 자, 7차 개헌의 큰 특징. 7차 개헌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공고 기간이 20일로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국회가 제안을 할 때 과반수로 정족수가 올라갔다는 거, 이런 특징도 있고, 또 하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하면은 국민투표로 가고 국회 의결 거칠 필요가 없어. 국회 의결 건너뛰고 대통령이 제안하면 바로 국민투표로 갑니다. 그리고 자, 국회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투표로 가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헌법 개정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매우 큰 특징이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8차 개헌에서는 이게 만들어졌죠. 대통령의 임기연장 중임은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효력은 제한된다. 즉 현직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다.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자, 1962년 헌법, 69년 헌법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국민에게도 헌법 개정 제한을 인정하였다. 자, 1962년 헌법 뭘 얘기하는 건가요? 5차 개헌을 얘기합니다. 1969년 헌법 6차 개헌을 얘기합니다. 합하면 3공화국 헌법이죠.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국민에게도 헌법 개정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요 부분 맞죠? 국민 발안제도입니다. 국민 발안 이유 2차에서 6차까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2차에서 6차까지 있었다는 건 2, 3, 4, 5, 6까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차 때, 6차 때 있었어요. 5차, 6차 때 있었던 거 맞습니다. 자, 하지만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제한권이 있었다는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왜? 5차와 6차의 특징이 뭐다? 바로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한권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여기는 5차, 6차 때는 대통령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도 가지고 있었다. 땡. 국민들만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3번. 자, 1962년 개정헌법은 역시 5차 개헌. 5차 개헌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에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한권을 삭제했다. 다 맞죠? 자, 두 개가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그리고 국민 발안제도, 그리고 뭐는 없었다? 5차 개헌 때 뭘 없앴다? 대통령의 제한권은 없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5차와 6차 때는 대통령의 제한권이 없던 시절이라는 거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개정 제한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요구된 것은 언제부터냐? 지금 원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됐는데 과반수로 껑충 정족수가 뛴 거 언제부터더라고요? 7차 개헌이죠. 1972년 헌법부터이다. 맞습니다. 자, 72년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세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내가 공고를 30일 이상이나 해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야, 20일로 줄여. 공고 기간은 20일로 줄어들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셌기 때문에 국회는 권한이 약했어요. 그래서
감히 국회의원들 따위가 제작 3분의 1만 가지고서 헌법 개정 제안하자는 얘기를 꺼내 건방지네. 제가 정적수 올려. 그래서 정적수를 과반수로 올렸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단축과 국회 정적수 가중은 한꺼번에 대통령의 권한이 세지고 국회 권한이 약해졌던 유신헌법을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제7차 개헌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화했다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하면은 국민투표에서 확정한다. 다른 얘기로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대통령 헌법 개정을 제안하면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맞아요. 국회 의결 건너뛰고 바로 국민투표로 확정합니다. 다음 국회에서 제안하면은요 국민투표로 가는 게 아니라 통일지체 국민회의에서 확정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개정의 한계인데, 자, 실정법상의 한계, 즉 개정 금지 조항. 과거에 있었습니다. 언제? 이사금지. 2차에서 4차까지 금지, 개정 금지. 이사금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2차에서 4차까지 금지 조항이 있었다. 이사금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국민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국가내관에서 국민투표 거쳐야 된다. 요 내용들이죠. 요 내용들은 앞으로 헌법 개정할 때 절대로 손대지 마라라는 개정 금지 조항이 2차에서 4차까지는 존재했다. 5차 때부터 삭제됐고 지금까지 다시는 이런 개정 금지 조항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시면 되겠고요. 128조의 2항의 의미는 뭐 아까 설명했죠. 현직 대통령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죠. 다음 2번입니다. 자, 헌법의 개별 조항에 대한 유연 심사 가능하느냐? 결론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한계를 무시하고 만약 개정된 헌법에 개별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이 가능하겠느냐? 헌법 29조 2항이 문제가 되겠죠. 이중배상 금지 조항. 결론은 위헌법률 심판도 안 되고 헌법소원 심판도 모두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판례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자, 헌법의 개별 규정은 위헌법률 심판, 즉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규범만이 대상인데 헌법의 개별 규정은 법률보다 더 상위법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2번 헌법의 개별 규정 간에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할 수 없어요. 다 대등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 헌법 규정들 가운데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는 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상위고 뭐가 하위고.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우열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효력상으로는요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29조 2항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헌법 29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인간의 그런 것 같이 행복주권에 반하는 거 아니냐, 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 10조, 11조, 23조, 29조 1항에 반하니까 29조 2항은 무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 효력상으로는 29조 2항도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어떤 규정이 헌법행 내지는 헌법 제정 규정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또 어떤 규정은 개정 규범으로서 하위 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을 구별하자, 뭐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런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29조 2항을 심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 규정 29조 2항에 대하여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 헌법의 개별 규정은 그럼 68조 1항으로 심판해도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죠. 68조 1항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헌법의 개별 조항은 헌법 29조 2항은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단을 내린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의 개별 조항 29조 2항은 국민의 결단으로 봐야지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68조 1항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헌법의 개별 규정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68조 1항 공권력 행사 후 결과에 해당한다. 이것도 아니랄까요? 공권력 행사 후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결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헌법률 심판도 못해줘.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도 못해줘. 헌법재판소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조 2항은 헌법을 개정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 자, 7번 문제. 자, 헌법 1954년 헌법, 그리고 1960년 6월 헌법, 60년 11월 헌법 뭘 얘기하고 있나요? 1954년 헌법 2차 개헌. 1960년 정확히 6월, 10월 이런 11월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1960년 헌법 하면은 3차 개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4차 개헌은요. 같은 해에 있었지만 뭐 살짝 소급 입법의 근거를 만든 거. 내용은 나머지 이유랑 완전 똑같죠. 1960년 헌법은 3차, 4차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2, 3, 4 헌법에서는 일부 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바 있다. 자, 일부 조항의 개정을 금지한다. 개정 금지 조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중요한 거 국민투표 거쳐야 된다라는 일부 조항의 개정 금지 조항. 명문으로 두고 있었죠. 개정 금지 조항 언제 두고 있었다? 2사 금지, 2사 금지. 2차에서 4차까지 금지하고 있었다. 2차, 3차, 4차에서 금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대로 물어보고 있죠. 2차, 3차, 4차 때는 개정 금지 조항을 두고 있었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자, 비교를 해보면은 자,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자, 저항권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거고 시민불복종은 마음에 안 드는 걸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항권은 헌법의 침해, 또 중대한 침해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헌법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겠다 싶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민불복종은 뭐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인데 라고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뭔가 정책이나 법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반한다 싶으면 그때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저항권은요. 폭력도 가능하다. 실력도 가능하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자,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 여부인데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4.19가 이제 간접적인 규정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명문으로 다른 나라처럼 저항할 권리라는 단어가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는 역시 저항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항권은 우리가 재판 규모로 원용할 수 없다라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요. 저항권을 당연히 인정하긴 하는데 이 경우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국회법 소정이 없는 협의 없는 개의 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제하지 않은 입법 과정에 하자. 즉 날치기 통과입니다. 자, 이 날치기 통과는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면 그때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있다고 봤고 실제로 구제가 됐어요. 구제라고 해야 되나?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그래서 국회의장이 날치기 통과 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는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라고 이제 권한 침해 확인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저항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 저항권 행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었네요. 자, 다음 이제 통합부정부당 해산 사건에서 저항권의 의미를 판례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줄. 자,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해서 폭력도 쓸 수 있다는 거죠. 폭력도 쓸 수 있다는 거. 폭력, 비폭력 등등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 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폭력을 쓸 수 있다. 실력적 저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때 저항권 행사에는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단순한 위반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중대한 침해 이런 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또 보충성 요건이 요구된다라는 거. 그리고 목적도 시험에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저항권의 행사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됩니다. 목적은 소극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즉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할 수는 없다는 거. 적극적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은 폭력도 가능해. 즉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가능해. 하지만 목적은 적극적이면 안 돼요. 목적은 이제 소극적인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대 헌법의 제정 개정 과정 주요 특징 헌정사 부분이죠. 헌정사 부분입니다. 자, 먼저 재헌헌법 또는 1948년 헌법 내용을 볼게요. 자, 50총선거 재헌의회에서 이제 만들게 되었던 거죠.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처음에 헌법 초안이 의원내각제였다가 갑자기 대통령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의원내각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대통령제 단원제로 시작을 했었고요.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 4년 그리고 1차에 하나여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미국하고 똑같은데 뭐 대통령 선거인단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인단 여기서 뽑는 건 아니죠. 우리는 자, 국회에서 이제 뽑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간접선거. 그래서 러닝메이트로 얘 뽑으면 얘도 같이 뽑히는 건 아니고 얘도 따로 그냥 국회에서 각 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국무원이 있는데 지금의 국무회의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만 이 당시 국무원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결기관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때도 이미 지방자치 규정이 있었다라는 거. 실제로 지방자치가 1공화국 때 실시되기도 했었고요. 자, 다음에 지금의 헌법재판소 대신에 헌법위원회와 탄핵자가 들어가는 기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위헌법률심사, 즉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위탄, 정권헌,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관할 중에서 딱 2개, 앞에 위탄 2개만 이제 그 당시에는 규정하고 있었던 거죠. 자, 경제체제는 지금하고 다르게 사회주의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자, 다음은 1차 개헌이죠. 1952년 헌법. 자, 제일 큰 특징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죠.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고요. 자, 근데 이때 군대가 국회를 포위한 상태에서 거의 뭐 국회의원들 목숨을 위협하면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가 즉 야당 다수당이 요구하는 의원내각제를 섞어서 이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결국 협박에서 통과시켰다. 토론을 안 했죠. 토론을 안 했고 이렇게 발췌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고가 없었죠. 그래서 공고, 토론 이런 점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국회를 양원제로 규정했어요. 양원제. 실제로 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양원제를 이때부터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직선제로 바꿨죠.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제로 바꿨다는 거.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이 요구한 걸 살짝 반영해서 국무총리에게 제청권을 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거죠. 민의원이 국회입니다. 그때는 국회가 양원제라는 건 국회가 민의원과 참여원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민의원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가 공무원 불신임 결의를 하면 공무원들 다 나가는 그런 공무원 불신임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차 개헌입니다. 자, 정적수 부족인데 4.4.5입을 내세우면서 통과시켜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영구집권할 수 있도록 이 중임 제한 1차의 하나의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무시무시하게 만들었던 사안이었죠. 자, 뭐 그래서 참선 제한을 갖다가 폐지해서 무제한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 자, 다음에 2차 개헌의 굉장히 큰 특징, 국무총리 제도가 우리 헌정사상 유일하게 없었던 시절이 딱 한 번 있는데 이때입니다. 국무총리 제도가 폐지됐다. 그리고 부통령은 좀 더 강화시켰어요. 어떻게? 대통령 고리 시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서 그 자리를 채우겠다? 아니. 그냥 부통령이 그대로 그 자리를 이어받겠다. 자, 대통령 고리 시에는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겠다는 걸 집어넣습니다. 자, 부통령의 지위는 올라가고 국무총리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국무원 다 나가를 이제 국무위원 한 명씩만 골라서 나가도록 하는 개별적 불신임제로 바꿨습니다. 자, 다음에 이때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특별법원이죠. 군사법원에 이제 근거를 헌법에 들여놓게 됐습니다. 자, 또 하나 경제체제가 사회주의 성향이 매우 강했었다고 했죠. 그걸 이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바꾼 거. 그것도 2차 개헌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투표제도가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주권의 제약, 영토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개정금지 조항이 2차에서 4차까지 있었죠. 마찬가지로 또 같이 운명을 같이 해서 2차에서 4차까지 존재를 했었습니다. 밑에 나오죠. 헌법 개정의 한계 2차에서 4차까지 존재했고 그 대상이 하나에도 2차에서 4차까지 존재했어요. 다음에 국민발안 제도가 있었다는 거 아까도 봤었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즉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이 헌법 개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발안 이유 2차에서 6차까지 이사금지 국민발안 이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2차 개헌 굉장히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시험에서도 이제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2차 개헌이 되겠네요. 자, 3차 개헌도 매우 중요하죠. 4.19 혁명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권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대통령이 함부로 기본권을 침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강화를 시킨 그런 면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정부 형태가 우리나라 최초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게 됐죠. 의원내각제. 자, 의원내각제니까 자연스럽게 국회가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고 있죠. 행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그래서 민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이 있었고요. 자, 의원내각제니까 당연히 공무원도 민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는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서 다 나가. 행정부도 입법부에 대해서 니네도 해산 규정을 갖추고 있었고요. 자, 이때 국회 양원제는 1차 개헌 때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선거는 제대로 안 치러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선거도 양원제 제대로 치러지고 있었고 대통령은 뭐 힘이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간섭하는데 자, 이때 국회에서 간섭하는 사람 중에 총리가 나옵니다. 총리. 국회 다수파가 밀은 총리. 총리가 이제 정부 수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원에서는 아예 대통령을 빼버렸어요. 국무원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만 구성되고 대통령을 이제 아예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 그런 시절이 3차 개헌이 되겠네요. 자, 1공화국에 대한 반성,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5차 개헌 때 추가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대한 빼려고, 사법부에서 빼려고 헌법재판소를 규정했습니다. 실제 설치는 못했지만요. 자, 이때 1공화국에 대한 반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줄 테니까 신분을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 직업공무원제도 재량법의 7조 2항도 이때 처음 들어왔고요. 역시 1공화국에서 대통령 맘대로 정당을 막 해산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당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처음 들어왔고 위헌정당 해산제도 이런 것도 헌법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방자치제는 좀 더 강화돼서 지방의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는 걸 헌법에다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다음 4차 개헌은 4차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이죠. 이제 나쁜 놈들 처벌하겠다. 혹시 형벌불소구 원칙에 반한다고 시비 걸면 어떡하지? 그런 시비 못 걸게 아예 헌법에다가 그래서 헌법 부칙에다가 걔네들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자라는 내용이 들어갔던 게 4차 개헌이고 거의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 있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5차 개헌입니다. 자, 5차 개헌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이 있죠. 자, 그 당시 헌법에서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이 개정될 수 있었는데 국회를 해산시켜버렸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요. 또 그 당시 헌법에서는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 거치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투표로 고쳤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헌법 기준으로 봤을 때 헌법 위반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 형태를 다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꿨고요. 국회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때 헌법 전문을 처음으로 고쳤죠. 헌법 전문을 5차 때 처음으로 고쳤습니다. 왜 고쳤다? 5.16을 집어넣기 위해서. 5.16을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쁘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 전문을 처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이것만 쓰기 뭐하니까 미안하니까 앞에다 4.19도 같이 깍두기로 끼워서 의거로. 4.19는 의거에 불과하지만 5.16은 혁명입니다. 여기 이제 헌법 전문에 이걸 집어넣으려고 처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원이 최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종종 물어봐요. 5차 개헌 때 감사원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자, 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즉 대법원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자, 그전에는 선거를 뽑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고 그냥 법원과 탄핵자가 들어가는 기관으로 나눠서 여기서 담당을 했습니다. 자, 위탄 정권안 중에 위 법원 그리고 탄핵 들어가는 기관 그리고 이제 정당해산 심판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강력한 정당 국가를 지향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소속이면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했다 등등 정당 해산됐다 등등 그러면은 너는 당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하지 마. 바로 의원직 상실한다는 명분의 규정을 헌법에 집어넣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공무원은 국민전체나 봉사자다라는 말도 들어갔고요. 중요한 거 헌법 개정 절차에 마지막 국민투표 거쳐야 된다. 요때 처음 들어온 거죠. 5차 개헌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급선거는 아까 설명했죠. 중앙선거 있는 3차 때, 각급선거 있는 5차 때 추가가 됐다는 거. 다음 6차 개헌입니다. 6차 개헌은 거의 3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든 부분이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7차 개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무지막지하게 세졌던 아주 암울했던 시기죠. 자, 이거 역시 헌법에 위반되는 개정이죠. 국회 해산시켰죠. 국회를 해산시켰기 때문에 역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주요 특징을 볼게요. 대통령을 간선제로 바꿨습니다. 어디서 뽑느냐? 통일주자 국민회의에서 뽑았고요.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 제한을 아예 없애놨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끔 영구집권을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부분이었죠. 자,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으로 계엄선포권과 긴급조치권을 규정했는데 특히나 국회에게 뭘 인정해줬느냐? 국회에게 해임 의결권을 주고 그에 대응해서 대통령은 국회 예산권을 가지고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사실 대통령이 국회 예산권을 가지고 의회에게 구색 맞추려고 너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낼 수 있어. 해임 의결권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처음으로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이 생겼네요. 지금 현행헌법의 72조죠. 72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때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 다음에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하면은 이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이거 찬성 반대로만 뽑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로 뽑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던 시절이나 마찬가지였네요. 자, 국회가 국정감사 못하게 폐지했고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켜서 니네는 1년에 100일 이상, 130일 이상 일하지 마.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사법부를 모두 장악했어요.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시절이라는 거. 자, 그리고 지방의회 안 할 거야. 근데 바로 안 한다고는 안 하고 조국 통일할 때까지 유예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방의회를 안 했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음 10번.
자, 그럼 통일주체 국민회라는 건 뭐 하는 곳이냐? 여기서 대통령도 선출하고 국회의원 3분의 1도 선출하고 그리고 아까도 봤다시피 국회에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 그걸 부결시킬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확정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거기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였습니다. 자, 제8차 개헌 1980년 헌법입니다. 역시 뭐 또 한 번 쿠데타를 통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상태가 되겠네요. 역시 대통령은 간선제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꿨고요. 자, 이때도 역시 대통령이 국회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게는 그에 대응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살짝 이름 바꿔서 비상조치권으로 이름을 바꿔놨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국정조사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 국정조사 당연히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어서 규정이 없었는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규정을 안 해놨는데 생생내면서 헌법에다가 국회에게 국정조사권을 규정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네네네. 자, 제외국민 보호 조항 자체는 8차 개헌 때 들어왔지만 그걸 국가의 의무로까지 규정한 거, 의무자가 들어간 건 9차 현행헌법이라는 거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전통문화의 개성발전 조항도 이때 처음 들어가게 됐던 부분이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현행헌법 특징은 뭐 몇 개만 실어놨는데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뭐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라는 거, 네네네, 뭐 가볍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대헌법의 이제 기본권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1공화국 헌법, 즉 1948년 헌법부터 기본권 부분은 뭐 1차, 2차, 3차, 4차 막 개정될 때마다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기본권 부분을 손을 댔기 때문에 이제 공화국으로 구별하는 것도 이제 편리합니다. 제1공화국 헌법에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건 이익군 대 균제권입니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제권이 있었다라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자, 이공화국 헌법 기본권은 역시 기본권을 매우 강화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을 침해하면 안 된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이 제3차 개헌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검열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것도 3차 개헌 때 이공화국 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이때 인간이 들은 것 같이, 이거 기본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일 앞에 10조에 나와 있던데 이게 원래부터 없었다고? 원래 없었어요. 5차 개헌 때 3공화국 헌법 때나 우리 헌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 경제적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한 직업의 자유, 요것도 요때 들어왔어요. 요때 들어왔습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도 요때 들어왔고요. 요 세 가지, 특히 인간이 들은 것 같이 직업의 자유가 언제 들어왔느냐라는 거 역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4공화국 헌법 7차 개헌이네요. 자, 7차 개헌에서는 뭐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던 시절이죠. 그래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침해할 건데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시켜버리고요. 자, 체포구속적부 심사제도가 1948년 헌법 때부터 쭉 있었는데 유일하게 유신헌법 때만 여기 없었어요. 그것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허가 검열을 못하게 한다고 뭔 소리야 할 건데 그래서 그 조항도 삭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악법 중에 악법인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이때 또 만들었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제5공헌법 8차 개헌입니다. 행복추구권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행복추구권 만들었고, 뭐 무죄추정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 이런 것도 이제 만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 중요한 기본권, 사회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것도 8차 개헌 때 만들었고, 그리고 환경권도 8차 개헌 때 만들었다라는 거. 자, 적정임금 보장에 힘써야 된다라는 건 8차 개헌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이제 현행헌법에서 만들었다는 거, 그것도 요것과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행헌법에서는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검열 금지 조항을 다시 부활시켰고요. 그리고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던 형사부 상청구권을 이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적법 절차 조항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체포구속 시 고지 통지 제도라든지 피해자자가 들어가는 기본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지주권, 그리고 피해자가 들어가는 거, 범죄 피해자의 구조 청구권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뭐 대학의 자율권도 현행법에서 처음으로 기본권으로 언급한 거죠. 대학의 자율권. 그 밖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적정임금을 더 강화시켜서 최저임금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도 현행법에서 추가해 놨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봤던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제 아까는 공화국을 기준으로 해서 봤다면은 이번에 이제 각 기본권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 헌법의 대통령 관련된 부분, 헌정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또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따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대통령 선출을 직선제냐 간선제냐 이것도 계속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간선제였다가 직선제로 바꿨다. 그게 1차 개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죠.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거. 자, 의원 내각제로 들어간 3차 개헌에서는 이제 다시 간선제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5.16 혁명 이후 5.16 혁명? 5.16 쿠데타 이후 5차 개헌 때는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7차 개헌 때 간선제로 바뀌죠. 통일주체국민회의. 8차 때도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 현행헌법에서 1981년 헌법에서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대통령 임기 기본적으로 4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런데 2차 개헌의 특징이 뭐다? 영구집권의 특징이죠. 그래서 4년이긴 한데 초대 대통령이 한 해, 물론 초대 대통령이라고 써있진 않아요.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확히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쨌든 삼선 제한 폐지, 중임 제한 폐지해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꿔놨던 부분이죠. 자, 그다음 2050 헌법은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거의 시험에 다 물어봐요.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 그다음 다시 3공화국 들어가서 4년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자, 그게 4공화국 들어가서는요 임기 6년으로 늘어나면서 엄청난 거 연임 제한이 아예 폐지돼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8차 때 가서는 딱 한 번만 하겠다. 난 전직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차별화를 위해서 난 딱 한 번만 한다. 단임제로 들어오는데 대신 임기를 최대한 늘려서 7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단임제. 전행헌법은 5년 단임제죠. 자, 그 밖에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물어보는 포인트가 첫 번째. 항상 대통령에게 이것만큼은 인정해 왔다. 계엄선포권입니다. 계엄선포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계엄선포권은 항상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자 나라의 갖다가 군대를 동원해서도 지켜야 되는 최종 책임자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자잘한 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나머지 자잘한 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자, 7차 개헌에서는 계엄선포권 말고 대통령에게 뭘 줬느냐. 긴급조치권. 긴급조치권.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8차 때는 그걸 비상조치권으로 바꿨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현행헌법권은요. 현행헌법권은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워낙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니까. 자, 다음에 자, 국무총리나 부통령을 보시면은 자, 처음에 우리 헌법에는 부통령도 있었고 국무총리도 있었고 둘 다 있었던 게 특징. 자,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됐어요. 됐습니다. 자, 2차 개헌은 국무총리가 이제 없어졌던 유일한 시절이죠. 그리고 자, 20화국 때부터는요. 이제 부통령을 아예 없앴죠. 부통령은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화국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이에요.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되 민의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민의원, 국회의 다수파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총리로 임명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자, 다음 제3공화국 헌법입니다. 자, 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좀 약해진 헌법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무총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나중에 승인을 얻는다 또는 사전에 동의를 얻는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동의도 없이 임명할 수 있었던 게 3공화국 헌법이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현행헌법은요. 국무총리 사전 동의가 있었죠.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쭉 40, 50, 60이 지금 현행헌법과 같은 내용이죠. 자, 이제 오른쪽에서 봐야 되는 건 자, 국무원이냐 국무회의냐인데 국무원은 의결기관이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에 불과하다라는 거. 국무원과 국무회의가 완전히 지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그걸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자, 1952년 헌법.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경적 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는데 이를 번복하여 가결되었다. 445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45입. 근데 445입은 1954년 헌법이지 1952년 헌법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1952년 헌법이 445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네요. 다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뭐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 1952년 헌법에 대한 설명인데 54년 헌법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요거 틀린 거죠. 바꿔서 얘기했죠. 위에 게 1954년 헌법의 문제점, 아랫줄이 1952년 헌법의 문제점입니다. 바꿔서 써서 틀렸네요. 자, 9번. 대통령의 선출 방식은 1948년은 간선제였죠. 자, 1952년은 직선제로 바꿨네요. 자, 60년은 다시 간선제로 바꿨네요. 62년에 다시 직선제로 바꿨네요. 다 봤죠? 자, 72년도 간선제, 80년도 간선제. 에잉? 직선제라고 써있네. 틀렸지? 전두환은 국민들이 직접 뽑아준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은 자기 똘마니 들고 와서 대통령 선거인단 만들어서 거기서 당선됐어요. 간선제죠, 간선제. 그러니까 1981년 헌법,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이 직선제 쟁취 요구했던 게 그 당시 헌법이 간선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직선제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무총리 제도입니다. 없어진 적이 있었죠? 즉 1954년 2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국무위원회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이것도 맞죠. 즉 1차 개헌 때는 여기 써 있네요. 1차 개헌 때는 국무원들 다 나가 연대 책임제를 규정했지만
국무총리를 없애고 나머지 국무위원들만 남긴 상태에서 다 나가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무위원들만 남긴 상태에서는 한 명씩 집어서 내보내는 개별적 국회의원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11번. 3차 헌법 개정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인데 헌법소원 심판. 현행헌법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9차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3차든 4차든 2차든 7차든 8차든 가리지 않고 어쨌든 뭔가 어떤 헌법 개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요거 설치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뭐 이걸 위한 뭘 설치하였다. 다 틀리는 지문이에요. 헌법소원 심판은 9차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1948년 헌법 때부터 1, 2, 3, 4, 5, 6, 7, 8 자, 뭘 언급하든 여기서 헌법소원 심판 만들었다. 둘 다 틀리는 거예요. 헌법소원 심판은 9차에서만 만들었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1970년 헌법입니다. 자, 통일주자 국민회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다?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 3분의 1도 뽑았죠. 여기는 2분의 1을 뽑았대. 이렇게 해서 또 틀리게 나오네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또 하나 권한이 있었죠. 어떤 권한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헌법 개정이 있어서 마지막에 부결시킬 수 있는, 확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적. 네,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